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출범한 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엄중하다,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일본스럽게 행동하고 있죠. 여전히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과 다를 바 없이 과거를 직시하지 않은 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의해 철거될 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소녀상은 지금까지 독일에서 세 번째로 설치됐고 베를린 중심가에 있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설치는 독일 내 민간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시 공무원과 독일 시민들을 오랜 기간 만나며 소녀상이 베를린에 필요한 이유를 설득한 끝에 허가를 얻어 설치한 소중한 소녀상입니다. 그런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의 요구를 받고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다행히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고 베를린시는 철거 명령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일단 지금도 평화의 소녀상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 과오를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독일이 어째서 같은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과거 때문에 여성 인권과 전쟁 범죄 처벌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암묵적 인식이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의 소녀상 철거 명령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그 행동의 이유가 일본의 집요한 로비와 물밑 외교전의 결과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거 위기에 처했던 이 소녀상은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고 28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공장소에선 처음으로 세워진 이 소녀상이 세워진 지 단 12일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코리아 협의회에게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철거 요구 공문을 통보했었습니다. 사실 이미 해외에서는 소녀상 설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물론 독일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 종군위안부들의 피해를 알리면서 여성을 향한 전쟁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미국의 LA 인근 글렌데일, 버지니아주 애넨데일 등에 잇따라 설치되면서 그 의미도 같이 홍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녀상의 의미를 왜곡하며 집요하게 로비를 했습니다. 주독 일본 대사관은 베를린 당국에 철거 요청을 전달할 때 위안부 피해자라는 인권 문제가 아닌 한일 간 외교적 충돌로 그 의미를 왜곡하고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베를린 지역 당국까지 압박했죠. 심지어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직접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소녀상이 놓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오익 선양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확인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취지를 설명했고 마스 외교장관은 일본의 강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호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이 같은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나중에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철거 움직임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자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미테구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테구는 소녀상 허가 취소 및 철거를 명령하면서 국가 간 역사 논쟁에서 한쪽을 돕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죠. 즉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과 외무상, 주독 일본 대사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한일 간 외교 분쟁 사안으로 만들어 독일이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사실상 파시즘으로 여기는 독일의 정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반일 민족주의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결국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은 독일 당국도 문제가 있지만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왜곡하며 전달하는 일본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왜곡된 소녀상 철거 요구가 처음이 아닌데다가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 2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 설치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인 그달 30일에 철거된 데 이어 독일에서 세워진 또 다른 소녀상들이 옮겨지거나 철거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한 나치 강제 수용소 기념관에 전시된 10cm도 채 안 되는 초소형 평화의 소녀상마저 기념관 측을 압박해 철거하도록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때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마치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엄청난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을 저질러 이뤄온 것들에 마치 한국을 이겼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비상식적이고 참 문제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베를린 소녀상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본 정부는 외교 성과로 자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은 전쟁이 벌어진 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상 설치를 계속해온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합니다. 철거 위기에 물렸던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교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유지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철거 명령이 떨어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항의 시위를 위해 현지 시각 13일 미테구 거리 평화의 소녀상 앞에 시민 400명이 모였고 현지 교민뿐 아니라 독일 시민과 일부 일본인도 함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은 베를린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합니다 등의 문구가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쓰인 송팻말을 들고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실제 위안부 사진이 담긴 플랜카드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의 미투 운동의 역대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대형 플랜카드도 등장했죠. 한 참가자는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박영심 여사의 사진을 들었고 소녀상 앞엔 색색의 꽃다발과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후 미테구청을 향해 30분간 행진하면서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행진엔 휠체어를 탄 소녀상도 함께 했는데요. 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독일 시민과 언론에 소녀상 철거 요구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진심에 화답하듯 집회 현장에선 미테구청장이 직접 나와 항의 서한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어떤 논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볼 것이라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간 소녀상 관련 역사를 배웠다며 시민 참여가 인상 깊다고도 했죠. 이에 베를린시는 법원이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해외 각지에 있는 지식인들, 특히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일본 신우익 수정주의에 정통한 독일의 일본 학자인 슈테피 리히터 교수는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굴복한 독일 외무부와 베를린 시 미테구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 역시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두 나라 사이 외교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범 국가들이 행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문제를 무시해버린 잘못된 사고다라며 신우익 세력들이 과거사를 두고 벌이는 기억투쟁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해외 시민들도 이번 소녀상 철거 논란에 분노하며 소녀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원을 베를린시 정부에 제출했죠. 특히 게르하르드 슈레더 전 총리를 포함한 독일의 정치계에서도 일제히 이번 소녀상 철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베를린시가 입장을 바꾸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내부에서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도 철거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철회하라, 과거사 반성에 앞장선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를 본받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도 이제는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본 일부에서도 이번 베를린 소녀상 철거 논란이 왜 용납할 수 없는 건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용납한 독일 베를린시와 일본 정부의 공작에 분노하자
자축하던 일본 정부와 극우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상일 수 없듯이 비정상적인 일본 누리꾼들은 최악의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일만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교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일본 정부의 솜씨를 보여줄 때 관계없는 제3국에서 이러한 상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임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독일의 지자체도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전범국이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일은 민간이 대응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경우 없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철거를 요청한 게 일을 커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독일에서 설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사실상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패배를 스스로 만든 꼴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끊임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전 세계에 더욱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과거를 숨기며 치졸한 짓을 하는 일본 스스로가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고 이러한 영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를 포함한 극우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보편성이라는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전 세계의 진정한 리더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세계무역기구 WHO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는데요. 그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죠. 유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각국 정상 간 지지 교섭 외교를 포함해 치열한 막판 각축을 벌일 예정입니다. 결과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된다면 한국인 사상 첫 세계무역기구 수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됩니다. 총장 선출은 WTO 회원국 164개국이 개별적으로 선호 후보를 복수로 제시하고 그 결과 컨센서스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부터 차례로 배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2차 라운드는 후보 5명 가운데 유명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강요회의 의장까지 여성 3파전 양상이었는데 모하메드 전 의장이 탈락하고 둘이 남게 된 셈인데요. 유 본부장이 국제무역통상 헤비급이라 불리는 모하메드 전 의장을 제치고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최초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죠. 또 현재 라이벌인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교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사무총장이 유럽, 타이, 브라질, 뉴질랜드에서 나왔던 탓에 아프리카 수장을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죠. 이렇다 보니 최종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WTO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백중세여서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인데요. 그런데 최종 후보가 결정된 지 단 하루 만에 이웰라 후보에 대한 폭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변수와 함께 유 본부장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폭로가 나온 걸까요?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예스는 오콘조이웰라가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정말 일부 최소 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면서 사실은 자신이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0억 달러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웰라 후보는 자신이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납치되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판론자들은 그가 장관 재임 시절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다고 주장하죠. 심지어 그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패를 눈감았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권력의 시녀처럼 일해왔다는 폭로인 셈인데다가 그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실현시킬 용기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뿐인 거죠. 그런데 이웰라 후보는 자신이 통상장관이나 협상가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난 평생 통상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무엇보다 사무총장은
기술적 자질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폭로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던 이웰라 후보에겐 정작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웰라 후보를 향해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은 국제통상 실무를 꿰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도 이웰라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싱크탱크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탑3로 평가해 그 능력을 인정받았죠. 이들은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를 뽑았는데 이때 이웰라 후보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유럽대학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 관료 및 전문가 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한 건데 이 조사에서는 차기 WTO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조직관리 경험과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가지 항목을 통해 각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유 본부장은 경제학 교육 정도를 제외한 5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죠. GED는 유 본부장에 대해 그녀가 이뤄놓은 성과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며 객관적인 자질면에서 유 본부장의 자질이 이웰라 후보보다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사무총장의 한 걸음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현재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아프리카 출신 WHO 사무총장이 중국에 휘둘리며 코로나19에 대처한 것을 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남중국해로 인한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도 변수였죠. 유 본부장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과 많은 교류 협력과 개발, 무엇보다 K방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동의 최대 부국인 사우디와 UAE는 한국의 K방역으로도 지원받으며 적극 지지를 표명한 상황이죠. 비단 남미에서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끼며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최강국인 브라질은 한국이 세계 백신 치료제의 공급 메커니즘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가 그런 한국만이 공평한 백신과 치료제 보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오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호감도 1위로 뽑고 있는 러시아마저도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주는 강대국들부터 각 대륙을 대표하며 한국과 많은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들, 중국과의 마찰이 있어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를 원치 않는 국가들까지 많은 나라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마음을 얻어 중국과의 의견 간극을 중재하고 WTO의 개혁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 사무총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은 출마를 선언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왔었죠.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배 아픈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죠.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걸었던 상대국 출신이 WTO 수장이 되는 게 매우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 본부장은 이미 예전부터 한일 관계 차원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또 일본에게 이번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 한일이 갈등하고 있다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봐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자로 이를 유지 진행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은 그간 국제기구에서 함께 이슈에 대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일본도 함께 나서달라고 제안하며 진정한 WTO 차기 사무총장의 자질과 일본도 품는 대승적인 모습까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도 속 좁은 모습을 필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든 유 본부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엄청난 로비 자금까지 투입하며 필사적으로 방해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빠져 한 번 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역대 WTO 사무총장에 여성이나 아프리카 출신이 없어 나이지리아, 케냐 후보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는데 의외의 전개라며 일본 정부 내 경계 5분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 통했고 특히 유럽연합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죠.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날 유 후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본에 강력히 반발했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주도했다며 일본 정부가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총장을 하기에는 유 본부장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평가도 나왔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이 유 후보에 대해 실무 경험은 있지만 관료 출신으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강요급이 맞는다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는 경량급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또 이 신문은 유 후보가 사무총장이 돼도 개별 사안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일본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라는 쪼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하고 깎아내려 한국에 대한 분쟁들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치졸한 짓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이 자신들의 계산과 다르게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빠르게 국산화를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성장하자 한국이 보유한 소부장 분야 특허와 관련해 특허 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게 빼앗긴 가전과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실상은 미중 충돌 속에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벌인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었던 안보에 대한 정당성을 얻어 차후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해결하려고 치졸한 짓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일본이지만 사실 일본도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친중파인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선뜻 어느 한쪽도 지지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날 유 본부장은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국제협조에 등을 돌려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각각 규정하고서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 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유 씨가 WTO의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도 미중 대립에 신경 쓰며 한국 유명희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골치는 더욱 아파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가진 모략과 방해, 급이 낮다 말하는 저급한 가치관을 알고도 국제적 리더에 걸맞는 품격과 대범함으로 여전히 일본을 품고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와 유명희 본부장이 지금처럼 탁월한 전략을 이어간다면 한국의 첫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여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일본의 스가 정부에서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꼭지 돌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겁니다. 교도통신은 이 조치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왔는데 지금 일본이 딱 그 꼴인 겁니다. 무엇보다 특히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 회담하는 큰 행사에서 이런 식의 떼쟁이 수법은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일본이 일본스러운 사건을 만든 건 비단 일본 정권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대중문화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아이돌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망언을 뱉은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그룹 뉴스 출신의 태고시 유아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토 에세이에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의 인기 비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국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서운 기세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죠. 또 만약 뉴스나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트와이스처럼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면 지금쯤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아티스트들을 향한 질투의 눈이 멀어 자신의 실력이 딸리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국책으로 떴다는 추잡스러운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스가가 오든 말든 상관없고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빨리 매각하자, 그냥 BTS도 일본에 가지 말자 등의 반응으로 분노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에 일본에선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일어나 일본 언론마저도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며 국내 네티즌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는데 대체 일본 열도에서 무슨 반응이 나온 걸까요? 한일 관계가 아무리 차가워져도 한류 팬, 특히 아미들은 개의치 않고 일본 열도를 뜨겁게 만들고 있죠. 한국 네티즌들이 K-팝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일본 한류 팬들이 우리는 여전히 K-팝을 사랑한다, 제발 일본에 많이 와달라며 반응을 보여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번 언택트 시대에 맞춰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멕시코에서만 운영했던 지난 팝업 스토어와는 달리 이번엔 총 5개의 권역으로 확정했죠.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 공식 샵에 전용 페이지가 마련됐고 오프라인 쇼케이스에 참석하려는 일본 팬들의 경쟁률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 수많은 일본 팬들이 여전히 방탄소년단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K-팝에 빠져있는 팬들은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월요 문화변의 절반을 털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한 비결을 소개했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음악계의 상식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데뷔부터 성장해온 모습, 방탄소년단이 불러일으킨 영향과 성과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또 귀걸이를 하고 립스틱을 받은 성유동적 정체성이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와 같은 해외 언론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류 인기 비결 기획 기사에서 한국은 드라마부터 BTS, 트와이스 등 K-팝까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토양이 형성됐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일본을 앞지른 감이 있다고 전하며 일본의 대중문화계는 이미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한류는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본 대중문화 전문가들도 한류 콘텐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K-팝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 그룹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선전하고 있죠. 특히 양대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핫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건 물론 전 세계 인기곡 순위를 집계하는 글로벌 차트에서도 1에서 3위에 포진하며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가수 제이슨 데롤로의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이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리믹스에는 한글 가사의 랩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 가사가 포함된 곡이 핫백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2위는 다이너마이트가 차지하면서 방탄소년단은 5번째로 빌보드 핫백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그룹이 됐습니다. 이렇게 싱글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이 정상 자리를 장기 집권하고 있다면 앨범 차트에서는 블랙핑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첫 정규 앨범 더 앨범으로 미국에서 약 11만 장의 판매고를 올려 빌보드 200 2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데요. 이렇게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한국 그룹들의 곡이 나란히 1에서 3위에 포진하면서 K-팝의 기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들은 그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게다가 이를 분석하는 일본 전문가들도 이제 한류의 흐름을 걷잡을 수 없고 일본은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사히 신문은 한류 흐름도까지 내놓으면서 4차 한류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1차 한류는 2004년 배용준, 최지우의 겨울 연가입니다. 이 작품으로 일본은 한국식 멜로드라마에 푹 빠졌죠. 2차 한류는 2011년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등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일본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시절입니다. 당시 이들은 일본 인기의 척도인 NHK 홍백가합전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3차 한류는 사나, 모모, 미나 등 일본 멤버들이 포함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일이고 4차 한류는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 이태원 클라스와 방탄소년단을 이끌고 있는 최근입니다. 사실 1차 한류는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연가가 일본 드라마에는 없던 이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인기를 모았죠.
2차 한류는 한국 아이돌의 수준이 일본 아이돌을 넘어서면서 일으킨 흐름이고 3차 한류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아이돌 그룹에 일본 멤버들이 포함되면서 더욱 열광적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당시에는 도쿄의 코리아타운 격인 시노쿠보를 중심으로 치즈 닭갈비가 대유행을 하고 한국 화장품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4차 한류는 어떤 트렌드보다는 오롯이 한국 콘텐츠의 힘으로 만들어낸 흐름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의 1020 세대, 즉 젊은 층에 크게 어필하면서 인기를 얻었죠. 게다가 플랫폼 역시 일본의 방송사에서 수입을 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2월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은 방영 내내 톱10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북한에 더 관심이 많은 일본에게 사랑의 불시착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내의 삶을 자세히 묘사했고 여기에 절절한 러브스토리와 코미디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본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됐습니다. 또 이태원 클라스는 젊은 세대에게 도전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무력함에 빠져있는 일본의 1020 세대에게 희망의 요소로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BTS까지 글로벌 인기에 편승해 일본 내에서도 호응을 얻었고 스크린에선 기생충이 일본이 이뤄내지 못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일본에서도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류가 단순히 회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여기에 힘입어 한국의 캐릭터들과 한국의 스트릿 패션 등 이제는 과거 일본에서 크게 관심 없던 분야들까지도 한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는 글로벌 1호점을 일본 도쿄에 오픈했는데 오픈 당시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개장 시간 전부터 약 2,000명의 고객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약 90% 이상이 10-20대 여성인데 이를 온라인 판매와 사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일본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어피치 매장으로 차별화한 점이 주요 성공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스트릿 패션도 유행에 민감한 일본 1020 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아이돌이 착용한 모습 등이 SNS로 공유되면 일본 Z세대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순환인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한국 패션, 한국 화장품처럼 한국에 관한 해시태그와 게시들이 상당히 많고 미디어에서도 도쿄에 있는 한국스러운 카페 모음이나 한국적인 인테리어 등 이미 한국스럽다는 멋있다라는 개념이 각인된 겁니다. 게다가 SNS와 함께 일본보다 앞서가는 OTT 서비스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1020 세대 이후에도 한류의 영향은 쭉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 일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와 같은 구구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을 존경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한류 콘텐츠, 소프트 파워를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문화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국격을 점점 높여갈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